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어제부터 고향으로 가는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한 한가위를 만끽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귀성객을 가득 태운 열차가 들어옵니다. 일찍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손을 잡고 줄지어 내립니다. 갖가지 선물로 두 손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2년 만에 내려왔고 오랜만에 마스크 빼고 그냥 신나게 내려온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내려갔으니까 어머니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시장도 가고. 손주를 얼싸안는 할아버지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낸 직장인들에겐 가족을 볼 수 있는 추석 연휴가 꿈만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좀 갔다가 좋은 시간 좀 보내고 명절 때 같이 시간 보내고 한 이틀 있다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대기실도 평소보다 북적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귀성객은 더 많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이동에 지칠 법도 하지만 얼굴엔 피곤함 대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부모님 뵈러 왔고 부산에 오는데 차도 막힐 것 같고 내일 오면은 표도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 미리 왔어요.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이 예상되는 인원은 4천여만 명. 힘든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새벽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되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 차량이 새벽 4시쯤부터 늘기 시작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12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저녁 8시에서 9시쯤에야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다면 부산까지는 8시간 50분, 대구와 광주는 7시간 50분, 강릉은 3시간 50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차량 569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다음 달 3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이번 추석 연휴 이동 인구가 지난해 대비 27% 늘어난 4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 열차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열차 운행 횟수는 718회, 공급 좌석 수는 34만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뒷좌석의 경우 착용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은 만큼 운전하기 전 안전띠 착용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띠를 잘 매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뒤는 말 그대로 정말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냥 굳이 맬 생각을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조수석보다는 뒷자리에 앉으면 좀 더 안전한 느낌? 앞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좀 더 안 차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연구기관이 안전띠 착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가족 단위 운행 차량일수록 수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안일한 의식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안전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대한 예방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실제로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때 성인의 경우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칠 가능성이 무려 3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뒷좌석에 앉을 때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안전띠 착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출발 전에 이 뒷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착용하게끔 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차량 내 경고음 작동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가위에는 밤하늘 보름달을 보며 소원 비는 분들이 많죠.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특별하다는데요. 슈퍼문에 버금갈 정도로 크고 밝은 달이 뜨고 좌우에는 목성과 토성도 함께 빛난다고 합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예부터 선조들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크고 둥글수록 풍년이 들고 가을 어장이 풍부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가위에는 유난히 크고 둥근 보름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23분. 57분쯤 가장 크고 둥글게 변합니다. 이때의 크기를 지난달 슈퍼문과 비교하면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슈퍼문급 보름달인 셈입니다. 또 보름달을 사이에 두고 토성과 목성도 함께 볼 수 있는 우주쇼도 나타납니다. 오후 5시쯤 토성이 먼저 뜨고 좌측 아래에 보름달이 나타납니다. 이후 밤 8시쯤에는 보름달 좌측 아래에 목성도 모습을 드러내 세 개의 천체가 함께 밤사이 계속 빛납니다. 올해 한가위에는 지난달 슈퍼 블루문과 거의 크기가 비슷한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특히 오른쪽 위로는 1등급 행성 토성이, 왼쪽 아래로는 토성보다 10배 정도 밝은 목성이 자리합니다. 달과 목성, 토성의 랑데뷰는 추석을 지나 황금 연휴 후반인 10월 2일까지 밤하늘을 장식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진강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 못 사는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류 드라마를 접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대한민국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내 고향 북녘 땅. 이 추석 때는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잘 만드는 음식 중에 경단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딱 이 가을에만 먹을 수 있거든요. 추석이 막 이렇게 오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막 잠겨서 솔직히 밤에 잠이 안 와요. 마른 실내에 저희 부모님 얼굴 꼭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헤어져서 새는 게 아니라 한 처마 밑에서 같이 새는 그날까지 저는 꼭 기도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356원까지 찍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 긴축 장기화 기조에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진이 더해져 달러 강세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잠시 지켜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355원, 전날 연고점 기록 1,349.5원을 뛰어넘었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1,356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11월 1,355.3원 기록까지 깬 뒤에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유입되고 위안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숨을 돌렸습니다. 결국 0.8원 오른 1,349.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강달러 추세는 미국 긴축 기조 장기화 경계심에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수요가 더해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최근 10달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유럽 경기 부진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도 이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흐름은 주요국 환율과 비슷한 추세로 본다면서도 투기적 요인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한쪽에 쏠림 현상이어서 불안 양상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 당국은 필요할 때 시장 안정 조치는 해나갈 것이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는 5거래일 만에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0포인트, 0.09% 오른 2,465.07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13.20포인트, 1.59% 오른 841.02로 연휴 직전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달 코스피가 가장 낮게는 2,350에서 최고 2,710 사이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연휴에는 우리 외환시장과 증권시장도 휴장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외환당국이 올해 2분기 원화 가치 방어에 60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내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낸 올해 2분기 외환당국 순거래 자료를 보면 외환당국은 올해 2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59억 7,3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외환 순거래액은 2021년 3분기 이후 8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2달 연속 하락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로 7월보다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31%로 5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보증대출 금리도 0.05%포인트 오른 4.96%로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 임금이 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7월 실질 임금은 356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1% 떨어졌습니다. 올해 2월 잠시 반등했던 실질 임금은 5달째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7월 누적 실질 임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하락한 355만 9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7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을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73명, 6.7% 줄었습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7월 기준 처음 2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7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166명, 8.3% 증가한 28,239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7월 인구는 9,127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구속 위기를 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된 부분에 대해선 이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같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0월 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처리를 못한 법률안들 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여야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10월 6일로 일단 잠정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장님과 또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상의를 통해서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16과 12.12 쿠데타를 옹호한 신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군사 쿠데타 재발에 싹을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가 40년 동안 군인으로 직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재라며 국방 혁신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고 엄호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야당에서는 주식 파킹 의혹과 과거 발언 논란까지 벼르고 있는데요. 핵심 의혹과 쟁점을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하며 극적으로 퇴장하겠다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일 논란이 이어지면서 취임 전부터 출근길마다 해명을 내놓기 바빴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지난 2009년 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와 소셜뉴스 관련 의혹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보유분을 신우이에게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면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우이는 백지 신탁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도 아닙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주식을 재매입하기 전후로 회사 주당 가치가 79배 급등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더 커졌고 엎친 데 덮친 격 임금 체불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위키트리 직원의 임금 체불이 2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회사 지원으로 해외 연수 중에도 7,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면서 정작 직원들 임금은 체불시킨 것 아닙니까? 김 후보자는 단순한 행정착오라며 오히려 검증보도 상당수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마녀사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서 차별적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언론인 출신인 김 후보자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 마녀사냥으로 비난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여당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까지 거론되는 상황. 그동안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던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첫 정기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74.6%가 내년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9.8%, 더불어민주당은 38.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과 함께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4.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높은 연령대일수록 투표 의사를 밝힌 비율이 컸습니다. 18에서 29세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58.2%에 그쳤지만 60세 이상에선 84.5%가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9.8%였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3.8%, 국민의힘 3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투표 의향자가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40에서 50대의 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비율이 47.2%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라에서 56.3%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유권자들은 33.3%가 국민의힘에 35%가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24.8%, 더불어민주당 44.8%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직 선거까지 6개월 넘게 남은 만큼 내년 총선에서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유보층도 25%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한세는 막판까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성격과 전망도 함께 물어봤는데 야당에 유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선거는 전국의 단 한 곳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 후보를 일찌감치 전략 공천했고 유죄 확정 판결로 자리를 잃었다가 특별 사면된 전직 구청장 김태우 후보가 국민의힘 선수로 뜁니다. 거대 양당의 맞대결이 성사됐고 지도부가 총출동에 지원에 나설 만큼 판도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강서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당의 지도부 모두 오셔서 2주 뒤면 나올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걸로 보는지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봤습니다. 21.1%는 매우 영향이 있을 거다. 40.6%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총선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영향이 없을 거란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64.7%, 민주당 지지층 70.9%가 영향을 줄 거라고 봤습니다.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쏠린 관심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견제인지 내년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유권자 48%는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봤습니다. 여당에 더 힘을 싣는 선거란 의견은 34.5%였습니다. 60세 이상에서만 여당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물으면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란 응답이 32.3%, 국민의힘이 더 얻을 거란 의견이 24.9%였습니다. 두 정당이 비슷한 성적표를 받을 거란 유권자는 26.8%였습니다. YTN은 여론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초등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적절한 교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은 16차례나 반복 민원을 넣고
담임 배제나 직접 사과 등 부적절한 요구를 반복해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뒤 연이어 아동학대, 학폭위 신고를 넣는가 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인정할 수 없다며 또 반복 민원을 제기해 숨진 교사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교감 상담 과정에서 2차례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민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보호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새로 배포한 생활지도 고시 세부 안내서에서 수업을 무단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흡연 정황을 신고받으면 해당 학생에 대한 물품 조사도 가능합니다.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지도하고 문제 또는 위험 행동 학생은 물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며 필요하면 교사가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뒤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업 중에 잡담이나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 행동을 할 때는 학생을 교무실이나 생활지도실 등 미리 정해놓은 장소에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MG 조폭을 동원해 미술품을 거래하는 갤러리 대표를 폭행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투자자와 조폭 등 일당 9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수강도와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미술품 투자자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3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관장을 폭행하고 그림 3점 3,900만 원어치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1일엔 미술작품을 빼앗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건물 지하실의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상대의 눈을 피해 잽싸게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들치기 수법으로 금은방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7일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절도 등 관련 전과 22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A씨가 귀금속을 훔치는 데는 5초가 채 걸리지 않았고 범행 전후 교통카드 추적을 피하려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빼앗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이 100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 코인 형태로 해외에 유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에 주목한 경찰.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책을 논의하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이 확인돼 이용 정지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의 339개 계정에 무려 122억 3천만 원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503명을 특정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103명에게 40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4년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도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기존 대출을 낮은 이율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1,600만 원을 건넨 뒤 소가리를 하다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진짜 많이 도와주나 보다. 저희 어려운 형편에. 현행법상 시중은행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지급 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 취급되지 않아 동결까지만 가능하고 환급은 이뤄지지 않는데 이번엔 경찰이 묶여있던 거래소 계정의 입금 내역을 역추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속한 환급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빈 공간을 경찰 활동을 통해서 메꿀 수 있었다는.
경찰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추가로 확인되면 계속해 환급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래소나 경찰관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혹시 모를 추가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원래 단독 생활을 하는 삭과 오소리가 지리산에서 함께 다니는 장면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국립공원 속 야생 동물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습지에 고양이와 닮은 동물 가족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온몸에 반전 무늬가 선명한 멸종 위기종 살깁이다. 무릉덩이에 호기심을 보이며 뛰어놀던 새끼들은 이내 어미를 따라 사라집니다. 어두운 밤 지리산에서는 동물 2마리가 빛이 반사된 눈을 반짝이며 지나갑니다. 앞서가는 오소리를 살기 뒤따르고 있는데 원래 단독 생활하는 두 동물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관찰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신기한 야생동물의 일상을 생생하게 포착한 건 국립공원 곳곳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입니다. 특히 어미가 새끼를 보살피는 장면이 많이 찍혔는데 무등산 탐방로에서 어미 고라니를 부지런히 쫓아가는 새끼 고라니가 카메라에 담겼고 소백산에서는 들꿩이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하늘다람쥐와 냇가를 뛰노는 담비, 그리고 변화무쌍하고 화려한 빛깔의 팔색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관찰됐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멸종위기종 조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파악하여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된 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8%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한 해 무려 800만 마리에 이릅니다. 격자형 무늬만 있어도 새들의 충돌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최근 공공기관 건물 등에는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 7번 국도 방음벽. 길이 100여 미터 방음벽 주변에 참새와 물총새 등 죽은 새들이 발견됩니다. 투명하다 보니 방음벽이 있는 줄 모르고 날아가다가 부딪혀 죽은 겁니다. 강릉 경포 인근 녹색 체험센터. 충돌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맹금류 스티커가 유리창에 붙어 있습니다.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는 유리창 곳곳엔 새들이 부딪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투명 방음벽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들은 한 해 8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루 평균 2만여 마리씩 죽는 셈입니다. 높이 5cm, 너비 10cm 미만 간격의 격자형 무늬가 있는 한 방음벽. 새들이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돕는 건데 국내외에서 충돌 예방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공공시설에 이런 무늬를 넣도록 의무화한 법안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불과 40여 곳. 이마저도 대부분 권고 조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공시설물들에 대해서 저감 조치를 하려면 또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마련이 시급한데 더욱이 민간 건물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 인간과 새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여름철 제철 과일인 복숭아가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에 맞게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복숭아 산지로 유명한 이천 장어원의 한 카페입니다. 테이블에 커피와 함께 놓여 있는 건 근처 농원에서 간 만든 복숭아 스낵입니다. 바삭한 식감에다 씹을수록 새콤달콤한 복숭아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져 유아용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손주가 돌잡이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과자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먹여도 부담감 없이 잘 먹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맛은 좋은데 약간의 상처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자 스낵으로 만들어 판 게 대박이 났습니다.
점점점 입소문이 나가지고 먹어본 사람들이 계속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어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강원도 속초엔 복숭아보다 더 복숭아같이 생긴 명물빵이 있습니다. 국내산 쌀과 치악산 복숭아를 이용해 만들었는데 수년 전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해 쌀 6톤, 복숭아 2.4톤을 사용해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단풍빵을 시작을 하셨어서 저도 뭔가 강원도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특산품빵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원주 복숭아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복숭아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복숭아빵이 탄생하기까진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연구 협력이 있었습니다. 쌀의 식감을 높이기 위해 쌀을 쪄서 분쇄한 후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쌀가루를 만들고 반죽 속에 복숭아 앙금을 넣어 맛을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부터 창업 마케팅까지 이르는 현장 맞춤형 사업 지원을 지속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한 복숭아 술과 복숭아 화장품까지 복숭아는 지금 무한 변신 중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2019년 인류가 최초로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블랙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마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이 블랙홀이 회전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빛조차 빨아들일 만큼 강한 중력과 큰 밀도를 가진 블랙홀. 블랙홀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주변에 생긴 원반이나 제트를 통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트는 기체와 액체 등의 빠른 흐름으로 블랙홀이 회전하며 방출하는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인 블랙홀의 회전은 실제로 관측이 어려워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동연구팀이 블랙홀이 회전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M87 블랙홀의 회전 현상을 관측한 겁니다. 연구팀은 M87에서 블랙홀의 부착 원반과 수직으로 발생하는 제트가 마치 팽이처럼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세차 운동을 확인했습니다. 즉 블랙홀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축을 이루는 제트가 흔들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트의 각도를 관측했더니 조금씩 변화하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생기는 그 세차 운동을 관측함으로써 이제 M87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전파 망원경으로 모두 170회에 걸쳐 관측한 자료를 하나로 합성해 최종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북한이 2달 만에 월북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킹이 미군 내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을 받아 이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곧바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북으로 넘어간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월북 2달여 만에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영내에 불법 침입한 킹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킹이 미군 내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을 당했고 이에 대한 반감과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로 월북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냉전기와 다르게 미국인이 북한 내부에서 대내외적으로 선전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킹 이병이 이미 미국의 보호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킹 이병이 중국으로 이송돼 미국 측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킹을 추방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베이징을 통해 북한을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관광 도중 억류된 미국인은 추방 결정 발표 당일 고려항공으로 평양에서 베이징에 도착했고 2009년 억류된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도 석방 결정 하루 만에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빠져나왔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겠다며 일본의 수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테러 제재, 한미일 공조 강화에 맞대응하며 중국과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 보조를 맞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검역 당국은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일본의 수산물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동참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함께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방법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정부에 다음 달 16일까지 수출 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방사능 검사 관련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今後ともあらゆるレベルやさまざまな機会を通じ、しっかりと透明性の高い情報提供を行うとともに、ロシア側に対し科学的根拠に基づく対応を強く求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지난해 러시아가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190톤으로 일본 수산물 수출량 63만 톤의 0.03%에 불과해 금수 조치를 한다 해도 영향은 미미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제2차 대전 종결의 날로 지칭하며 일본의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Плохо и то, что рядом расположенная Япония все активнее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киевскому режиму и втягивается в военную конфронтацию. 러시아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움직임은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지와 대러 제재, 한미일 공조를 견제하고 중국과 연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산 수산물 관련 조치를 놓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들의 대립 구도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이른 시간 귀성길을 오르신다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까지 곳곳에 이어지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도로가 젖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 내린 비에 내리 곳곳에서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도 짧겠습니다. 평소보다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영서와 호남 또 제주에 약한 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20.2도, 광주 21도, 부산은 22.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광주 27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내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영동에 비가 지나겠고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